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월요일 코너죠. 안진걸의 하피풀.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월요일 이 아침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안진걸 소장님이 그래도 비교적 덜 늦게 거의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소장님. 예, 제가 우리 예- 오마이 TV가 있는 곳이라면 네. 언제든지 달려가야죠. 우리. 예전에 좀 많이 늦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제가요?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상하게도. 아, 그런가요? 아, 그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할 때 막 네. 뛰어갔는데 좀 늦어가지고 제가 중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가 4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수능 앞두고는 한 200명대로 줄어들어서 그러면 수능날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걱정 네. 없이 보게 해주시고요. 수능이 지나면 100명대로 네. 갑시다. Go together.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네. 자, 자, 네, 힘을 내야죠. 힘을 오늘 내고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방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웃고 떠들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자, 예. 짚어볼 게 아, 너무 할 이야기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 너무 오늘 많기 할 이야기 너무 때문에 많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지금 제가 화면도 좀 보여드릴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한 일정도 있어요. 재판이 있죠. 예,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 배제, 네.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되는데 뭐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망이 됩니까? 네. 예민한 사안이어서 결과를 안 내보낼 수도 있다. 징계이 전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아마 내보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어떤 결과 나오던 어떤 결과는 징계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뭐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뭐 해임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예. 대통령한테 제가 요청하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를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오늘 재판 전망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 한 시사 분석 네.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법조계라는 곳이 매우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네. 그 저는 좀 실망했던 건 뭐냐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셨어요 내용? 아, 봤죠. 별의별 내용이 다 있어서 깜짝 예. 놀랐는데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 이런 거 보면서 음. 좀 절망적이다. 아니 판사들이 원래 이제 상대적으로 검찰에 비해서는 네. 덜 정치적이고 더 신중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왜냐면 검사들은 보면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미 정치 검사들이 상당히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런 행태를 옛날부터 보여왔고 음. 검찰총장이 문제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의 대표라는 것으로 그냥 편을 들어주는 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판사들은 더 신중하고 덜 정치적이다 보니까 입장을 많이 안 낸 거 아닌가. 근데 곳곳에서 전현직 판사도 입장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서기호 판사님들 많이 나오고, 예. 전 의원은 포함해서 뭐 이탄희, 이수진 의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건을 잠깐 보면 저희 오마이뉴스가 이 문건 예, 그것 때문에 원본 보도했잖아요. 우리 법조 기자님이 1년간 출입 정지까지 무슨 아니 전 그것도 너무 웃깁니다. 네, 그게 무슨 기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맹약이 아니잖아요. 엠바고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그냥 변호인단의 그렇죠. 요청이었다면서요. 요청이었죠. 그럼 변호사가 요청하면 다 따라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범죄 중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 있고 국민들 알 권리 있는데 네. 그 1년간 징계를 내린 이들도 너무 황당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검 기자단 결정이고 뭐 이 대법 기자단 결정이 나와야 뭐 확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와, 이 기자단이 뭐 이런 징계 결정까지 내려가지고 막강하구나. 징계를 당한 기자님은 전화하면 어떻게 됐죠? 우리 선대식 기자가 우리 선대식 기자님. 네, 기사를 썼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럼요. 선한 너무 좋은 기자인데. 선한 기자님이죠. 아주.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문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검사들이 증거와 물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재판 나간 게 아니라 거기 임하는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또 어떤 뭐 취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사 직무가 뭐 공판 검사나 이러면은 뭐 거기서 조금씩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수사 정보 담당관실에서 정책관실에서 예. 한다는 게 직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직권남용 한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바로 이런 게 사찰 정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어떤 개인 정보를 조사해서 공개까지 한 겁니다. 이제 우리 밖에 공개한 건 아니면 안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수사라인가 기소라인가 그렇죠. 라인에. 반부패 강력부에 내려보내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합리적인 성향. 합리적이라는 평가. 우리법연구회 일종의 진보적인 판사들은 다 불합리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아, 일종의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을 법조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양승태식의 블랙리스트랑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무리하기 똑같은 법관 짓도 리스트로. 하고 거기에 또 낙인도 찍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누구의 처제 이런 그쵸.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 간부의 처제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검찰 간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를 들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시도를 친척이니까 원래 사실 친인척 특히 형제 자매 처제 매형 여기까지는 자주 만나는 사이잖아요.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러면 이 차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네, 좀 네, 뭐 네. 처제하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도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지는 맞습니다. 거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놓은 걸 봤을 때 이건 재판에 판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자기들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악용했다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징계미가 맞고 또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무부에 파견나 있는 검사 한 명이 뭐 징계 사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수사할 사안 아니다라는 뭐 네, 그런 글을 있어서 그걸 지가 올렸죠. 폭로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원래 그 감찰관실에는 수없이 많은 구성원이 있어서 한 사람이 실무자가 그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마치 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이 다 옳고 파견 나온 검사에 불과하고 역시 윤석열이라는 자기 조직의 네. 수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가 지금 굉장히 뭐 또 뭐 내부 제보를 한 것처럼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그다음에 보도하고 그 사람이 그 주장한 것을 묵살하고 한 것 때문에 절차를 어겼다는데 그건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NGO에서도요 어떤 입장이 나가는데 담당 간사는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의하다 그렇죠. 보면요. 우리가 한 10명이. 그럼요. 근데 나머지 7, 8명이 또는 과반수인 5명이 때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 조직의 수장인 실무수장인 사무처장이 제가 이제 사무처장 해봐서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저에게 최종 권한을 주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숙고해서 판단하시면 해서 일본 실무진 간사 한 명이 뭐 대검 이게 뭐 수사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수사에 착수한 건 과잉이다라는 비판 입장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례다. 선배 활동가들 믿고 네. 입장을 내고 이런 경우가 NGO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절차 위반입니까? 그 사람 대신 이제 내부에는 기록은 남겨놓죠 저희도. 네, 네. 이 입장이 나갈 때 예를 들면 뭐, 8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 한 네. 명은 유보정이어서 사무처장이 최종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입장을 냈다. 네. 이런 기록은 남겨놓습니다. 다. 아하, 왜냐하면 아하. 이 이슈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네. 이제 후배들에게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뜨거운 이슈였고 입장이 여러 가지였다. 근데 마치 그 사람 주장이 절대적인 것 같고 절차를 어긴 것처럼 그 파견 검사도 그런 식으로 주장해놨고요. 자기를 뛰어넘고 절차를 어겨서 수사를 그런 해요. 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 그 언제부터 이 검사들은 너무 오만한 거. 자기들이 이 땅의 모든 걸 결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해. 일개 파견 네. 검사고요. 감찰관실에 감찰관도 따로 있고 그 감찰 담당관도 따로 있고 네. 의식 검사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가 생각을 달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폭로하고 절차를 어겼다. 네. 난 정말 이 땅의 검사들이 너무 절망스럽고 그래서 또 제가 주말에 페이스북에 아무튼 윤석열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뭐 제 네네. 페이스북이야 뭐 영향력도 없고 조용한 것이지만 뭐냐면 그
MBC 장인수 기자가 지금 보도를 하나 큰 걸 했잖아요. 네네. 김봉현. 김봉현 그 회장. 이건 정말 온 국민이 봐야 됩니다. 네. 김봉현이 수사를 받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담당 검사가 네. 강 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고 진술한 거 어제 법정에 증언을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건 아주 잘했고요. 뭐 이건 뭐 검사와 피자 관계가 아니라 둘이 공작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것만 네. 얼핏 보면 아니 근데 원래 그런가요?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 검사 절대 조사 받을 그럴 때? 수가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받아보셨죠? 제가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엄청 받고 기소도 여러 번 됐고 전문가? 제가 한때는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정신 착란증에 시달린 적이 어. 있었는데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검찰청 앞에서 항상 그래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 한 주는 고발인으로 왔는데 그 다음 주는 피고발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구속 이명박 때는 또 구속된 적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인으로 거예요. 또 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2주 후에는 또 세월호 집회 참가자라고 또 피고발인 조사를 또 막 경찰 고발해가지고 예. 막 그러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검찰청 입구에서 예, 이런 예. 항상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하며 거의 어쩔 뭐. 때는 고발인 어쩔 때는 피의자 예. 심지어 담당 검사가 같은 적도 있었어요. 담당 검사가 저를 수하는데 제가 예. 고발한 게 글이 나더라고요. 아. 야 이거 이상하다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자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요 예. 엄청나게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요? 특히 피고인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어. 심지어 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하고 미국한테 그걸 조공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반대했을 때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포승줄 묶어놓고 수갑을 아. 채워서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죄인들은 이제 수감자들은. 근데 어떨 때는 검사가 지가 들면 마음이 좋으면 풀어달라 그래요. 포승줄하고 수갑을요. 그럼 조금 자유롭게 조사받잖아요. 그래도 네. 너무 압박이 되는데 어쩔 때는 검사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인권 침해라서 지금 다 풀어주는데요. 당시만 해도 2008년도만 해도 12년 전에. 정말 포승줄에 수갑 차고 네. 조사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위축이 됩니다. 그냥 죄인 심정으로 아니 진짜. 이미 예, 죄인으로 예, 갇혀 있을 예. 뿐만 아니라 포승줄까지 수갑까지 차고 있으니까 아. 완전히 위축되고 압박감과 예, 공포감까지 예. 느끼면서 겨우겨우 수사를 받는 거예요. 메모도 못하게 하니 메모도 안 되고 아. 그럼 기억에만 의존해가지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죠. 가끔 이렇게 글도 쓰면서 손이 정리가 묶여 돼야 있으니까. 되는데 심지어 손을 풀어줘도 최근에는 이제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한테 자기 메모를 하게 해주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게 안 됐습니다. 또 이제 시민단체랑 변호사 단체들이랑 민변이 주장해서 이제 생긴 건데 네. 자기 변호 노트라고 해서 아. 이게 메모를 하면서 조사받는 거하고 메모를 안 하는 거 조사받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서 좀 정리도 할 네, 수가 네. 있고 또 검사가 나한테 뭘 물어봤는지 조서까지는 안 가져가도 메모해가지고 다음 조사 때 참조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메모한 건 자기 갖고 가게 해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생긴 건데 심지어 검찰은요 고발인 조사도 엄청나게 딱딱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고발인 조사 받으면서 들은 느낌이 뭐냐면 내가 여기를 고발인으로 공익을 위해서 고발하러 온 사람인지 저 검찰 놈들은 나를 지금 피자 취급하는 건지 고발인마저도 딱딱하게 조사하고 별걸 네. 다 물어보고 뭐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증거 압박 예, 면접식으로 증거가 있냐는 막 굉장히 물어보는군요. 아주 딱딱한 책상에 아. 그 옛날 경찰 책상 그대로 옛날 그 회색빛 그래요? 책상 있죠. 예. 거기에 딱 앞에 육중한 데스크탑 있고 앞에 의자도 이런 예. 편안한 의자 말고 그딱 접이식 그 접이식. 딱딱한 의자 있잖아요. 그 불편한 의자. 스테인리스에 이렇게 예, 돼 있는 철제 의자. 예, 철제 스텝으로. 의자 예. 딱 거기 이렇게 앉아서 고발인마저도 위축이 돼요. 아. 그 정도로 매우 권위적이고 네. 아직도 독재 잔재가 남아 있고 매우 불친절합니다. 근데 그 김봉현이하고 그 담당 검사하고 아, 이야기한 좋던 거 분위기 보면 좋던데요? 뭐 거의 연인처럼 사이가 좋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한 것으로 중앙일보 보도가 나갔다고 하면서 아 맞아요. 예, 그 보고도 얘기하죠. 안 한 그 무능한 검사처럼 이야기한 뭐 문제 있는 검사처럼 이야기되는데 하하 뭐 그러니까 정치적- 오히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모르는 것처럼 나가게 한 걸 둘이서 또 잘했다는 식으로 아. 결국 그렇게 예민한 사안 청와대 전직도 아니고 현직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걸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고가 다 됐을 텐데 그러나 그럼 보도- 윤석열은 몰랐고 중립적인 척 그 둘이 대화를 그렇게 추정되는 대화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네. 이 정도면 공작이고 조작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 평가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들 네, 네. 주장이든 제 말이든 내일 윤석열 내일. 지난주 윤석열을 고발한데 윤석열 총장을 내일 추가 고발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왜요? 그 담당 검사와 네. 당시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윤석열 요 정도 사안이라면 청와대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어쨌든 받아내고 증언까지 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 전에 반드시 남부지검장과 검찰총장한테 이런 게 다 보고가 됐을 것이다. 네. 그러면 둘이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다음에 근데 전체적인 정황상은 지금 그걸 공격하다 언론들도 강기정을 더 이상 공격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고 김봉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줬다는 걸 현실적으로 아. 사실 그런 정황은 너무 믿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강기정 수석의 입장이 힘이 실리는데 법정에 나가서 5천만 원을 줬다라고 이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거기에 네, 대해서 청와대를 잡아라. 네. 강기정을 잡자. 청와대도 연루됐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연루됐다. 네. 이 사건에서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전부터 현 정권과 관련된 거라면 진보기획서 관련된 거라면 직권남용 너무나 일삼았던 윤석열이라면 저는 충분히 윤석열 총장과 남부지검장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아니면 네. 최소 보고라도 받아서 아하. 이렇게 이제 이증이 됐고 네. 그다음에 법정에 실제 그렇게 증언이 됐고 그 부분은 다 알았을 거다. 근데 예를 들면 위증교사 이증해라고 시켰지는 않았다는 윤석열이 네. 최소한 그 전 과정에서 굉장한 검찰의 직권남용과 이런 아주 무리수든 수사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근데 제가 또 들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최근에 한쪽으로는 엄청난 직권남용, 한쪽으로는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고발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엄청난 직권남용이 있었고 법원 판사님들을 사찰한 것도 직권남용이다. 이제 이걸로 고발하고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로는 최성해 사건이나 나경원 사건, 조선우 사건 같은 수사 걸 안 하고 있는 전혀 거. 수사를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안 하고 있거나 안 했던 나경원 이제 수사 담당 수사부가 밖에서 교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본 조선일보 사건, 방시일가 사건, 최성해 사건은 윤석열이 조국 대란을 일으켰을 때 결정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어준 세력들인데 나경원 세력, 네, 조선일보 네. 세력 전혀 그다음에 최성해 세력 아하. 전혀 수사를 안 한 겁니다. 특히 나경원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사 담당자가 밖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해놨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직권남용과 이증교사의 공범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남부지검장이랑 내일? 담당 검사랑 내일 11시 반에 11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뭐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안진건 소장님이 정말 발로 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저희가 보면 아까 뭐 윤석열 총장 관련돼 가지고 판사 불법 사찰 문건 공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지 않습니까? 중대하고 또 보면은 윤 총장의 변호인이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본다고 했어요. 뭐 그런 취지에서 낸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아봐야지. 그렇죠. 이걸 또 그걸 어떻게 뭐 문건을 합니까? 국민한테 전달해야지 판단이 되지. 그렇죠. 그걸 만약에 각색해서 예를 들면 빠지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지 뭐 예를 들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만 적혔었다고 보도를 하면 우리 그렇죠. 근데 그거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법 연구회 연구회 출신이나 소속이지만 합리적이라는 합리적이다. 평가 완전히 이건 다르죠. 아주 그러니까 깊숙하게 네. 내밀하게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거기다가 자의적인 평가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찰인데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뭐 변호사도 하는 거 아니냐? 변호사는 합니다. 변호사는 뭐 법관이 어떤 성향인지 알아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먹고 사니까. 근데 검사는 공무원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변호사는 직권남용 제가 원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왜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직권남용은 하는지. 공무원 범죄잖아요. 네. 특히 국가 권력 집단이 권한을 남용하면 그 국가 권력 집단의 힘이 막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항상 인권 탄압이라든지 또는 권력이 악용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박종 기자님이나 제가 또는 어떤 민변 변호사님이 어떤 판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 시국 사건의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다. 네. 뭐 저분은 매우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피고인 앉은 거는 아주 겸손한 척 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준다. 이런 건 시민들끼리 자연스럽게 하는 자구책인 것이고요. 네. 지금 이것은 고난 없는 검찰 내의 특정 집단이 판사 수백 100명에 달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을 한 거잖아요. 우리법 연구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게 예민한 개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성향까지 적시해서 그걸 재판에 활용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 힘이 세기 때문에 또 검찰이 최근에 사법농단으로 사법부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부도 수사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판사들도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도 아니고 그렇죠. 그동안 정치 검찰의 그동안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은 조작과 공작을 일삼았던 검찰들인데 네. 판사들도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본인이 이렇게 사찰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윤 총장한테 이게 뭐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런 걸 계속 해왔다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누가 물었던데요 공개적으로? 김한규 대변인도 물었고 법률 대변인이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네. 윤 총장한테 여기에 대한 기보고라고 써있잖아요. 기보고. 그동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오마이뉴스에서는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전달했고 하지만 대검 기자단에서 우리 법조 출입 기자들 1년 출입 정지 징계를 먹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이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여러 연락 주시면 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힘내라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발적 시청료 오마이TV에 내실 수 있고요. 꼭 연락 주셔가지고요.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잘하고 있다. 오마이TV 응원한다. 이렇게 또 안진걸 소장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10-3270-3828, 010-3270-3828 밑에 전화번호 지금 연락 주시면 힘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비록 기자단에 출입 못해서 더더욱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힘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 굉장히 잘못된 검찰 비호 카르텔이라는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는 집단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응원을 받아야죠.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화이팅! 네, 와,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저도 만 원씩 10년 넘게 내고 있습니다. 예, 장기 후원자십니다. 장기 후원자.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남자 윤석열 이야기 했으니까 또 저는 누가 있나요? 오늘 재판 결과는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고려대 로스쿨 김기찬 교수가 쓴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아무튼 검찰 관련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권한대로 행사를 한 거다라고 법대 교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네. 자, 남자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많은 그런 파문과 물의를 일으켰다면 전 여성분에서는 윤희숙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예, 윤희숙. 국민의힘 윤희숙. 네, 이분이 윤희숙 지금 의원. 계속해서 네.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분 보고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어요. 뭐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꼽히고 있죠. 뭐 그때 그것이 기기가 됐죠. 가짜 임차인 행사하면서 임대차 3법을 네, 공격했을 네, 네, 때 불과 몇 달 전까지 집 두 채에 다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세종시에 근무할 때 서울시 집을 임대 중고로 봤을 때 임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치 국회에 들어와서 시간이 짧아서라는 거짓말을 치면서 5분이 짧아가지고 임차인이란 말을 빼먹었다는데 맨 처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는 저는 임차인이자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차인입니다라고 되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1초 2초밖에 안 걸리네.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임대인이 빼먹었냐? 네. 5분이 너무 짧아서 그랬다는 건데 에이. 제가 해보잖아요. 제가 임대인이자 1초가 안 걸려요. 아, 그렇죠. 0. 내가 5초? 제가 임대인이자. 제가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임차인입니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 다주택자였고 서초동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7억이 넘는 집에 그것도 들어와가지고 7억이요? 7억이 넘는 전세집에 전세가? 들어와서 그것도 고액 전세이고요. 네. 자, 왜 들어왔습니까? 느닷없이 서초구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거기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기 위해서 되는 거죠. 일종의 서초구랑 인연도 없는 분이 이장 전입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제 법적 이장 전입은 아니지만 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장 전입할 때 부동산 투기나 교육 목적으로 이장 전입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 자기가 거기서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이장 전입이다. 그래서 초구민을 대변할 생각도 없었는데 원래 갑자기 뭐 들어온 거잖아요. 막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라 예, 그냥 거기 당에서 가라. 나가라 하니까 이제 네. 온 건데 그러니까 이장 전입이라고 저는 정치적 이장 전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산지 몇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세입자지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한 채는 팔았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임대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임대인 정체성이에요. 본인은 지금도 종부세 맨날 종부세 없애달라고 날 피우는 거 봐도 그 임차인이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안 하게 생각을 되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3법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안 쫓겨나고 2년은 더 살게 돼서 그건 좋은 일이다. 보통 임차인들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만 2년 후에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되죠. 최근에 계약을 갱신했으면 최장 4년. 네네. 한 2년 전에 계약 갱신했으면 이제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는 2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희숙 씨 본인도 페이스북에 최소 2년, 최장 4년을 더 살게 되는데 네. 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임차인이라면 먼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우리 주변 임차인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지금 임차인들 안 쫓겨난 거 이 코로나19 시대에 네. 대다수의 지금 기존에 임대차 관계했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다행이다라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말도 없이 자기가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에 네. 임대차 3법이 엄청난 문제 있는 것처럼 뒤흔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큰일 날 정치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김종인 네. 씨한테. 그렇게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주목을 받았죠. 큰일 날 정치인이 아니라요. 큰일 낼 정치인이고 지금 이미 큰일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후로도 무슨 뭐 6살, 7살 유년 시절에 대학이 결정이 난대요. 이상한 어디서 이상한 인원을 들고 와서 네. 그러면 조기에 엄청난 사교육을 쏟아부으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황당한 인원을 들고 와서 유년 시절에 네. 좋은 대학이 다 결정난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도 많이 봤는데 뭐 그런 황당한 또 이론을 펼치더니 저는 그 완전 사교육 제도 네. 그러더니 또 최근에는 그 가덕도 신공항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거기 그 신공항 만들어 놓으면 네. 고추나 말리고 뭐 이런 식이라는 이제 비하 발언을 한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화났다 그러죠. 예, 그 매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환경 시민단체 등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일관되게 그 공항을 요구했을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거고 지역 여론 특히 부산 경남 주민들은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기대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쪽 쪽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고추 말리는 곳이다는 예. 시골에서 고추 말리는 곳으로 활용된다라는 굉장히 지역 비하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지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완전 서울 중심적 사고인 거죠. 그런 짓을 했어요. 네. 더 나아가서 또 최근에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태일이란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에라이 내가 얼마나 열받아. 그냥 당신이 반대하면 반대를 하세요 그냥. 왜 전태일 열사를 들먹이는.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이거는... 기계가 아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 제발 노동법을 지켜달라고 하도 근데 법을 안 지켜 노동법을
법전을 불태우고 분신하신 분인데 주 40시간 법에 있는 주 40시간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초과 노동을 인정해서 이미 60시간, 70시간 하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재나 과로사로 숨지고 저녁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겨우 52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주 40시간 법에는 주 40시간이에요. 네, 네. 12시간을 더 하는 건데 그리 가는 것을 전태일이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비유도 맞지 않을 뿐더러 네. 이게 전태일 열사가 들으면은 정말 열분이 났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너무 당장 전태일 재단이나 자신의 전태일 전문가들이나 진위를 전태일 왜곡하는 거 가족들이나 아닙니까? 특히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 있잖아요. 아, 예, 예.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치가 아, 떨린다고. 아. 어떻게 그런 우리 시대가 가야 될 모르겠어요. 그 윤희숙이 말한 것처럼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벌도 연기하고 적용도 그렇죠. 유예했지 유예를 않습니까? 했잖아요. 준비해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작용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또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항상 매우 실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에서 대부분 좋았지만 뭐 소수라도 좀 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만 하면 되죠. 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네. 정말 OECD 최장 근로시간 멕시코 다음에 최장 근로시간에서 우리 국민들 너무 피곤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면 전부 다 졸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졸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그게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게 월급이 또 작으니까 장시간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 하면 근데 이 사람 또 최저임금 인상을 또 맹렬히 공격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쓴 글을 보잖아요. 항상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합니다. 아. 그다음에 늘 종부세를 공격합니다. 음. 완전 정체성이 재벌 대기업에 완전히 비호되어 있거나 경도되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의 예, 근데- 마인드가 아니네. 예. 지금도 저는 열이 받습니다. 내가 자다가도 생각나면 이렇게 자다가도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떡 예, 잠이 예. 깨는 사람. 나경원, 음. 윤석열, 박덕흠, 윤희숙. 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인데. 자, 네. 근데 이번에 또 망언을 했어요. 이번에 자. 또요. 네. 이번에도 살벌한 망언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우리 국민들 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열받게 해서. 자, 이번에 판사가 검찰들이 판사를 조직적으로 네. 기보고라고까지 써져 있으니까 여러 번 한 거로 보이는데 아무튼 100명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네. 문건에만 100여 명인 1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했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윤희숙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예요. 네. 투수가 포수를 쳐다보는 것도 사찰이냐? 네, 네. 다른 뭐 변호사의 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인 거잖아요. 투수는 예.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투사가, 거다. 서로 이렇게 응시하는 게 보는 게 사찰이냐? 이게 너무나 음, 황당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게 했는데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기 생각이죠. 정상적인 직무 상태에서 음. 투수는 타자를 보면서 허점을 최대한 노려야 되는 거고 네. 타자는 또 투수가 언제 공을 던지나 보면서 공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음. 업무상 숙명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투수나 타자는 공무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 범위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쳐다봐야지 공을 치고 지금 이 공을 사람들은 던지죠. 공무원이고 막강인을 가진 정치 검찰인데 직무 범위도 아닌 거에서 뒷조사를 한 거거든요. 뒷조사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그러니까 검찰의 그 이 서류를 만든 그 부서가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예, 수사정보 담당관실. 그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판사들이 다 수사 대상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다음에 무리야기 대법관, 무리야기 네. 법관 리스트. 얼마나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까? 음. 양승태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데 그걸 거기다가 적시해 놓고 네. 뭐 예를 들면 또 술 먹고 재판을 늦었다. 이것도 중대한 개인 정보죠. 그걸 일반이라면 알 수가 없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부당하게 수집한 다음에 재판에 악용하고 심지어 판사들을 압박할 수단으로 그러니까요. 남용했다는 게 아니면 남용될 소지까지 소지가 있는 그런 있어 의혹까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보면은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9장짜리 문건을 보면 이게 대학 때 농구를 했다. 법관이운전 대학이나 일반인 취미 롱구리그에서 활약을 했다. 네.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뭔가요? 그러면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관련된 걸로
어떻게 좀 하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농구를 잘했다는 것으로 재판에 압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높고 그런 식으로 개개인의 성향과 취미까지 파악했다는 건 그걸로 판사들이 받을 압박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것까지 하고 있었어? 얘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네. 내가 애들한테 나중에 수사받거나 기소받을 수도 있는데 아, 그 혹시 재진거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한테 전화 오면 경찰한테 전화 오면 우리 국민들 네. 재진거 없어도 겁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투수가 타자를 쳐다보는 투수 쳐다보는 행위랑 똑같다. 그 얘기는 그 글을 올린 윤희숙 의원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이게 문제가 없고 원래 했던 거고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사실 타자를 쳐다보고 투수 쳐다보고 타자가 투수 쳐다보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요. 판사들 이렇게 정보 알아보고 재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인식이 원래는 다른가요? 투수하고 타자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공개된 그라운드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된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얘는 이렇게 그 얘는 어떤 게 맞냐면 뒷조사도 안 하고 사찰 문건도 없고 개인정보 수집도 없이 판사는 검사에게 검사는 판사에게 서로 공개된 법정에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증거- 겸손하게 증거로 판사가 얘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음.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거기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역시 판사도 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네. 진지하게 듣고 성실하게 응답하고 음. 다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를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역시 그 경우에도 성실하게 기소를 주장했던 검사에게 성실하게 그 기소가 말이 안 되고 유죄가 아닌가를 투수와 타자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그 그라운드에서 보면 너무 그 순간 정말 그럴 정도로 진지하잖아요. 네. 특히 거기 뭐 그걸 뭐라 하죠? 베이스에 선수들이 득점권 네, 선수 네, 나가 있는 득점권 동안에는 누상의 주자들이 있으면 특히 뭐 9회 말 뭐 그렇죠. 이사의- 이사 말루 뭐 이럴 이사 때 말루 긴장감이 엄청나죠. 뭐 7대7 이럴 때 와, 네, 네. 얼마 그러니까 재판을 그렇게 하라는 취지인 거죠. 투수 판사가 뒷조사하고 사찰해라 그러고 이런 꼴이죠. 지금 그 예를 들면 네. 저 타자가 투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을 찡긋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평소에 내가 네 가족들 잘 알거든. 네. 네 이번에 꼭 너 살살 안 던지면 네 가족들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이제 만약 압박을 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그 표시를 눈을 찡크하는 것으로 평소에 했어요. 이제 투수랑 타자가 만나면서 네, 이렇게 네. 너 나한테 살살 던져 이 새끼 너 내가 네 가족들 잘 알고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영화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잖아. 네, 찡긋하면서. 신호를. 근데 진짜 타자가 하면서 눈 찡긋한 거 투수한테. 네. 저 새끼 우리 가족들 위협한다겠는데 저는 무서운 놈인데. 뭐 뭐 이러면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윤희숙 의원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발언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안진건 소장이 예. 그래서 추적 최근에 남자 고발 예. 윤석열, 어, 여자 윤희숙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받게 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킨다. 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럼 저희가 조금 또 준비한 게 아이템을 엄청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바꿔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서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주택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지금 뭐 또 언론보다 윤희숙 난리 씨랑 났잖아요. 연동된 윤희숙 씨가 지금 연동돼 맨날 세금 있군요. 폭탄이라고 주장하고 네. 그 서초구 지나가잖아요. 그럼 세금 폭탄 없애겠다는 식으로 현수막도 엄청 걸어놨어요. 자,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통계부터 보자요, 여러분. 정말 몇 명이나 낼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명이 냅니까? 거의 1%? 진짜 정말 올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네. 주택분 고지 대상자는 66만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의 1.3%예요. 네. 자, 66만 명은 전국 1.3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5% 60% 되는 우리 국민 중에 그거로 비교해도 2, 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거, 이 주택분 고지 대상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법인도. 법인도 한 전국에 법인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요즘에 쓸데없는. 한참 논란이 그래서 됐죠. 그 법인의 종부세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인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개 정도. 그러면 66만에서 2만을 빼면 실제는 64만. 64만. 예, 전 국민의 진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이게 어떻게 국민들을 향한 세금 폭탄입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벌써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게 지금 만들어 네, 나가는 네. 겁니다. 근데 이 종부세는 너무나 좋은 세금인 게요. 음. 자,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나 가지고 있는 실익보다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못 매물이 견디고 파는 나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어렵다. 그 부동산 투기라는 게 뭐냐면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땅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세 차익을 올려가지고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그 사람들에게 경도된 관료들이나 의원들이 집값이나 땅값이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팔아서 엄청난 시차익 남기고 이게 반복되는 게 부동산 투기의 전형인데 네. 근데 앞으로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오니까 내놓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살 수가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때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집 중에 과반수 이상은 다 실소유자가 산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간 거고. 집값 오르는 지금도 거죠.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실소유자들 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투기꾼이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은 또 마르고 수요는 계속되니까 집값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집값 떠받치는 빚내서 집 사러 이명박 박근혜 때 부추기니까 네. 집값 떨어뜨려서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맞물리면서 거기다 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최근에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이런 거 다 맞물리면서 이렇게 된 건데 1.3%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부세 강화되면 투기가 근절이 되는 중요한 장점이 있고 불로소득으로 환수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매물이 금수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고 결정적인 또 장점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100% 중앙정부에 쓰는 게 아니라 국세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네. 시군에서 걷습니다. 기초 단위에서. 그렇죠. 종부세는 걷는 건 국가가 걷지만 나눠주죠. 모두 지방이 나눠줍니다. 네. 오로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왜냐하면 서울이 엄청난 이점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 집값이 비싼 데는 가만히 앉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서울 자체가 예, 혜택을 받은 지역 거죠. 개발을 계속하면서 주로는 서울 사람들이 내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내니까 네. 혜택을 봤으니까 그걸 걷어서 소외된 지역을 쓰는 게 지방분권.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의 최고의 세금인 겁니다. 100% 이게 집안을 교부해 주니까. 그러면은 계속 버텨서 세금을 계속 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자, 거니까. 감당 가능하시면 투기꾼들이 다 하지만 나는 감당 가능하다. 그럼 뭐 세금 내시면 되는. 그러면 사회 또 기여하는 겁니다. 기여하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시세 차익을 엄청 누릴 거 아닙니까? 팔 네. 때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이렇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사회에 내게 되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일단 차단하고. 그다음에 고지액은 이제 주택분 고지액은 66만 명 중에 1조 8천억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 과세 예. 대상 세부담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6%밖에 35%밖에 안 됩니다. 65%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 1.3% 중에서도 예. 100만 원. 어. 그리고 설령 자, 어떤 사람이 막 올려놨어요. 게시판에다가 네. 종부세가 2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막 아우성 쳤다. 음. 기자들이 이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기꾼들입니다. 마치 1가구 주택 2천만 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 가짜 기사이고 사기꾼입니다. 일가구 주택에는 2천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가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으니까 2천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건 기자가 일가구 주택 2천만 원이 나온 것처럼 기사를 쓸 것이 아니라 이놈은 투기꾼이네.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SNS상에 예. 어디 카페 같은데 네. 종부세 2천만 원이 나왔다 죽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투기꾼이에요. 죽을 놈이 아니라 그 사람 집 여러 채에서 팔면 몇십억 시차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금이 너무 작은 거인지도 몰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 입장을 대변해서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 징벌이다. 무거운 형벌이다. 마치 그러면서 일가구 주택자들도 그렇게 나올 것처럼 겁을 주는 거예요. 아. 완전 가짜 뉴스. 심지어는 종부세가 7배가 올랐다는 가짜 뉴스도 나왔어요. 그건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죠?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서 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갑자기 늘어나면 그 사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50%에서 200%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네, 네.
150% 200% 만약에 작년에 10만 원 냈는데 음. 갑자기 이번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3배나 돼 버리잖아요. 예. 그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 없도록 150%에서 200% 이상 못 올라가게 상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10만 원이었으면 15만 원만 나오거나 20만 원 이상은 안 나오게 해놓은 건데 네. 7배가 올랐다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써놨어요. 그 아. 7배가 오른 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집을 더 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주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주택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7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집이 달라진 거잖아요. 집이 예,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치 그 기사를 보면 가만히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나 제가 가만히 집을 살고 있는데 7배가 나온 것처럼 조작을 한 겁니다. 세금이 많이 올랐다. 이게 언론사나 기자들이 할 짓입니까? 이것은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요. 예, 부동산 투기꾼들을 비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네. 가짜 뉴스까지 동원한 반사회적 사기꾼이다. 저는 이건 기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네. 언론도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 전문가들이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 지금 보유세도 올라가고 있는데 양도세도 높다. 자, 양도세도 일시적으로 낮춰서 퇴로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네. 실제 우리 정부라든지 언론 팩트 체크해 보면 1주택자가 된 종부세 시가 14억, 15억 각각 3만 원, 8만 원, 10만 원, 34만 원 나왔답니다. 네네. 실내로.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또 봐주 그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어리시면 깎아주고. 네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 공제 있고 그다음에 노령 공제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무려 70%까지 깎아줍니다. 내년에 80% 깎아주고. 자, 박정희 기자님 굉장히 귀한 말씀했는데 두 가지 논리는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소득도 없이 우리 부부 또는 혼자 사는데 나이도 70이나 80 돼갖고 나 이제 어디 이사 갈 데도 없는데 그 동네에서 예, 그 살고 동네에서 나는 이제 싶은데. 살다 여기 생을 마감해야 될 상황인데 세금이 어쨌든 뭐 50만 나왔다 치자고요. 네. 소득도 없는데 50만 원이 나왔다. 이건 과하지 않냐? 뭐 100만 원 나왔다. 제가 아까 전에 뭐 35%는 100만 원 이상이라 했으니까 100만 원 나왔다. 제가 150만 원.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리 부담되면 팔고 좀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논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좀 가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일가구 주택에 한해서 그 고령 공제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가 있어요. 그게 있죠. 그래서 최대 그걸 중복해서 적용을 해서 최대 70% 공제를 해줍니다. 내년에 80%를 올려줘. 근데 80% 공제해도 그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네. 저는 뭐 90%까지 공제율을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 끝에 낸 아이디어인데 당장 이분들이 지금 세금이 낼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매매하거나 세금을 유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쌓아놓는 거예요. 뭐 1년, 쌓아놨다가 2년, 3년. 그럼 뭐 1년 100만 원이잖아요. 5년 동안 유예를 5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매매, 증여, 음. 상속할 때 자, 20억짜리 집에다 쳐요. 아들한테 상속이 됐어요. 딸한테 상속이 됐어요. 네. 그럼 지금 자식들은 20억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엄마나 세금- 아빠의 음. 그 종부세 미납분 500만 원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랑 그걸 같이 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으로서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사시는 국가 동안은. 세수도 나중에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고. 네. 증여하거나 매매할 때도 예를 들면 20억짜리 20억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때 뭐 양도소득세도 일부 내겠지만 종부세도 한꺼번에 같이 내는 거죠. 이제 현금이 생겼을 때 내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런 식으로 예, 유예를 어르신들은. 해준다. 저는 그러니까 일가구 1주택자들 있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닌 분들한테 네.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나중에 세금을 내는 제도도 지금도 뭐 분할 납부 제도도 있고 잠시 뭐 6개월 납부 유예 제도 같은 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나 증여나 상속 시에 뭐 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해 주자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투기를 잡는 방법은 그런 것이죠. 보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팔라는데 또 세금이 나오면 또 이도저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양도세를 테니까 내야 되니까. 이는 이제 거래세라고 하죠. 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보유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중과세 아닙니다. 종부세 낼 때 재산세를 공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세만 내는 사람 있는 거고 아주 집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은 이제 종부세까지 냈는데 우리 국민중에 1.3%가 그 중에 이미 재산세의 납부분은 공제하고 되는 공제해주고. 거니까 이중과제는 네.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세가 이른바 이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거래세를 낮춰줘야지. 아유 다행이다.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너무 많이 내는데 거래세가 작으니까 얼른 팔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이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다주택 투기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엄청난 시세 차익을 그동안 누려왔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네. 그다음에 지금 5채 6채 뭐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원래 뭐 7억 하던 집을 사가지고 다 집이 20억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몇 배가 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까지 양도소득세를 낮춰준다. 음. 그러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보유세라는 것으로 팔게 하는 동력은 만들긴 했지만 엄청난 세금상의 특혜를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더 올리고 거래세는 더 낮추는 게 맞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이미 투기 세력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낮춰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내년에 이제 양도소득세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되니까 내년 6월부터. 더 강화되기 전에 네. 지금 빨리 파시라는 겁니다. 아, 내물로 내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이미 네. 그러면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보유세도 엄청 비싸서 집 내놨더니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중과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늘에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절에 다니고 하나님 부처님한테 물어보세요. 5억 주고 사서 10억 됐는데 양도소득세 그래서 몇 천만 원 나왔다 쳐요.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도 막 거의 10억이 남았잖아요. 10억 가까이. 거기서 소득이 세금 2억 나왔다 쳐요. 음. 그래도 8억이 남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게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 세금 내는 이익이 거잖아요. 안 됐으면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 걱정하는 예. 것은 이익이 났다는 뜻이죠. 최근에 주식 거래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네. 주식은 이미 거래세를 다 냈는데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냈는데 또 오랜만에 이득 좀 봤다고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냐 해서 논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네. 대주 조건을 10억에 3억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그 방향은 음. 맞지만 어쨌든 주식 거래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거래세도 자주 냈는데 네. 그리고 맨날 손해만 봤는데 부동산은 네. 주식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라도 한 것이고 대부분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동안 오랜만에 계속 이득 좀 손해를 봤다고 그 10억에 3억으로 낮추려고 하냐 이런 네. 거였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건 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투기에 엄청난 돈을 쓴 거고 이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실제 그것 때문에 집값을 뛰어나서 망국병이 돼버린 거고요. 세입자들 피눈 물리게 만든 것이고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처럼 실패한 적이 없는 계속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도 큰 무리가 네.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주식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거죠. 그렇네요. 자,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쏙쏙 다 정리가 되네요. 다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유, 야, 굉장히 이 그러니까 이 종부세로 종부세. 거짓말 치는. 근데 이제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 당사자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은 네.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아, 근데 국민을 대변하고 신성한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 언론사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예.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종부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음. 이 세금은 좋은 세금이고 내야 될 세금이라고 쓰는 언론사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정도고요. 네. 나머지 대부분 언론은 거짓말 아니라 딱 다짜고짜 이렇게 써놨어요. 아유. 징벌, 벌금, 세금 폭탄, 폭탄. 가혹, 예. 뭐 예. 급등, 폭등, 뭐 누가 보기엔 부정적인 언어로 종부세를 다 해놓은 거예요. 무서워요. 예, 기사 제목 무서워요.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다 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 상속세도 1%가 안 내는데 이건희가 낼 상속세를 그렇게 걱정이 됐는데 기자들이 나경원 씨랑 포함해가지고, 나경원은 자기가 앞으로 상속세 엄청 내게 생겼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네. 작년이니까 음. 부모님이 사학 족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편을 왜 들어주냐고요. 기자들과 네. 언론들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잖아요. 음. 불로소득도 누렸고 네. 가진 자들이, 투기꾼들이. 아. 그럼 세금이라도 내게 만들어야 돼. 그동안 나쁜 짓 한 것 면제부 주는 것도 억울한데 그럼 세금이라도 내게 해야죠. 그게 종부세고 상속세인 겁니다. 소장님은 종부세 얼마나 내세요? 집이 있어야 종부세를 내죠. 제 꿈이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많은 서민들도 그렇듯 제 꿈도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집 식구들이 이제 집을 산다고 난리를 피워서 아. 언젠가 재산세는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네. 임대소득
저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재산세도 그거 인별 재산세만 나오더라고요. 6천 원 네. 내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차량 재산세 이런 거면 예, 소장님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 방탄 맞습니다. 트로이님이 실시간 응원해 주셨고요. 또 너 자유는 범죄자님께서 안지건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댓글 초보님도 소장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봐야 슈퍼챗도 말씀을- 우리 오마이 TV도 슈퍼챗 쏘나요? 아유 그럼요. 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님도 실시간 응원. 정기 후원이 어려우시면 슈퍼챗도 환영합니다. 슈퍼챗.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 하나 들고 지난주에는 오셨네요. 또 요것도 화제가 된 피켓인데 이재명 지사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금요일에 만나셨죠? 예, 금요일날 예, 사진 올리셨던데. 택배 손잡이에 박스 손잡이에 구멍 뚫는 거 너무 잘했다고 네. 이제 정책 미팅을 한 거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그러면서 요걸 직접 피켓 시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택배 과로사 대책 잘 나왔는데 정부는 잘 냈는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재벌 택배사 대기업 택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꼼수를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산재보험료를 기사님들한테 전가시킨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물량을 조금 다른 기사님과 나눴더니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지금 과로사 대책 제대로 이행해라 이런 시도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좀 더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 그렇죠.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이원으로 제가 참여한 이유가 그겁니다. 네. 저는 당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네. 확 줄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다 보면 그 박스 손잡이가 없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댓글에 진짜 많은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아세요? 마트에서 박스 손잡이 있는 거 찾아다녔대 자기는 항상. 왜냐하면 손잡이 진짜요? 있어야 너무 나르기 편하니까. 안 알고 그러면 계셨구나. 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손잡이를 만든 네. 거예요 이렇게. 그 테이프가 엄청난 환경 파괴갖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라고. 또 택배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입구에 네. 박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멍 있으면 집 안으로 갖고 가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주부님들도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택배가 예를 들면 시골에서 김치가 올라왔다. 네. 엄청 무겁잖아요. 안에 비닐로 똘똘 말아져. 예. 근데 이렇게 밑에를 들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엄청 미끄러워서 그걸 보통 배로도 이렇게 받쳐들거든요. 너무 미끄러우니까 손가락이. 그러다 허리까지 삐끗했다는 댓글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정말 실생활에 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생활 속의 노동 존중이란 네. 애청자로 노동자들만 좋은 게 아니라 역시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비장애인들도 육격 없으니까 비장애인들도 너무 좋아해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마트 노동자들이나 택배대 노조에서 택배 노동의 마트 노동 너무 힘들어갖고 손잡이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우리도 뭐 다 노동자이고 직장인들이니까 또 생활인들 일반 시민들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정말 박수 이런 받을 만한 예, 그런 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정훈 선생님. 예, 고생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많으셨어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네.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 사실은 저는 지금 연말 연시에 제3차 재난지원금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선별지급으로 가고 있는 것 선별지급으로 같아요. 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때 총선 전에도 선별지급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 때 네. 기재부는 50%만 주겠다고 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그렇죠. 모두에게 주는 거 모두가 고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네. 정리를 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 논의가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올해 내내 다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선별로 하면요. 탈락자들이 불만이 생기고 온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도 선별 작업이 덜 끝나고 아직도 선별하고 지금 있어요. 아직도 안 예, 됐더라고요.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고나 프리랜서나 중상. 그다음에 1차 재난지원금은 생산이나 소비 유발 효과가 2배 정도 됐다고 하는데 2차 네. 재난지원금은 돈을 받아서 임대를 다 갖다 주는 데 쓰거나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나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예. 받은 국민들도 5천만 국민들 중에 당연히 1,000만 명도 안 되고요. 다 그 수를 합쳐도.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장단점이 뚜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2차 때는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자는 논리가 저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렇게 했고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소외를 받고 힘든데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소비나 생산 유발 효과도 없었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은 다시 모두에게 주는 방향으로 만약에 재정이 부담되면 좀 금액을 낮추더라도요. 1차 때 4인 가구 100만 원이었으면 네. 3차는 뭐 4인 가구 80만 원 수준으로 예를 들면 1인 40, 2인 60 아니 1인 30,
2인 50, 뭐 3인 70, 어. 4인 80 네. 이렇게 좀 낮추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정 문제는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다 같이 이 재난을 극복한다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할 근데 한 가지 해야 될것 정말 같아요. 중요한 통계는요. 지금 가계 부채는 9월 말 기준으로 1,700조에 달했고요. 네. 지금 1,700조가 돌파했습니다. 음. 그럼 GDP가 우리가 1,900조니까 아유. 국민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갖고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소액 대출 엄청 받아요. 그 맞아요. 생활비 때문이거든요. 네. 생존비 생활비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소득도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생활비 대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 대출이 지금 GDP 대비 100%에 근접했어요. 근데 국가는 지금도 우리 국가 빚은 850조 정도가 안 됩니다. GDP 대비해서 43% 정도예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국가는 여전히 건전해요. 예. 홍남기 부총님께 여쭐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괜찮아. 아니 집집마다 죽겠는데 이건 괜찮은 것이고 탄탄해. 국가는 예. OECD에서 가장 건전한데 재정이 예. 한 푼도 뭐 이번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뭐 처음에 또 기재부에서 이야기한 건 뭐 2조 정도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민주당에서 그래서 한 4조 정도를 4조로 했는데 됐죠. 거의. 아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네. 또 선별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꼭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네. 하지만 뭐가 더 우리 국민에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다음에 내수경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 네. 국가 재정 규모까지 이성적으로 감안했을 때 저는 1차 때 14.3조를 드렸거든요. 1차 재난연금 때. 맞아요. 그 규모를 좀 줄여서. 한 10조 정도라도 해서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네. 주고 더 어려운 분들 더 주자는 일리는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내년 초에 네. 지금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내년 초에 지방 정부에서 조금 더 어려운 그렇죠. 중소상공인이나 네. 특수고용 노동자 일자리 일용직들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범사회적 합의가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당 지도부의 제 논의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안진걸의 하피풀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예, 아, 예, 예. 오늘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네. 아직도 이야기 덜 했어요. 저희가 안진걸 소장님은 보호하는 입장에서 네. 좀 보호하셨다가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이야기하니까 하루 네. 종일 힘이 들어요. 그래도 올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셔서 일주일 내내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매주마다 뵙고 또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일 11시 반에 네. 윤석열 총장과 남부지검장과 김봉현 씨와 협잡 또 네. 이진교사 또는 직권남용의 의혹이 매우 짙은 고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날 촛불 시민단체들이 한 10개 가까이 모여서 예. 윤석열 씨의 즉각 사퇴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세상에 무리 그만 일으키시고 그냥 변호사로 가서 돈을 벌고 지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아니 왜 이렇게 검사로서 자격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자리에 연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 저희도 다음에 소식을 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중근 소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후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저희 오마이뉴스 뭐 그동안 많은 분들 응원도 계속 또 해주셨지만 이번에 특히 이 대검 기자단에서 저희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출입정지 1년 이 징계를 받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내라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자발적 후원, 자발적 시청료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오마이TV 힘내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나협에서 주최했던 2020 통일문화축제 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